네, 안녕하십니까. 구로노인종합복지관 2021년 체험학교 온라인 특강 2탄 노년기 일상 디자인 네 번째 강의, 조금 더 간편하게 미래를 준비할 방법, 사단법인 온율의 배광렬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재산과 건강을 준비하더라도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이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법적인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후견제도 그리고 신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후견제도는 내가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계약을 통해서 내 재산관리나 신상에 대한 걸 맡길 수 있는 임의의견이 있고, 이제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후견이 개시되는 성년의견, 한정의견, 특정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탁은 내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리 목적으로 맡겨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제도를 신탁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사전 지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무슨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 뭐 사전 지시서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법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의 법리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이런 이름의 법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제도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 지시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거에 임의후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임의후견이 조금 복잡해요. 쓰기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조금 임의후견은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접근하기 쉽게, 하지만 그만큼 무겁지 않고 조금 이제 안전하면서도 조금 이제 캐주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외국의 제도들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전 지시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 제도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제도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다 라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서 편하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의료 요양 지시서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노후에 대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뭐 의료 서비스나 요양 서비스 같은 거를 내가 어떻게 받고 싶다,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 받고 싶고, 내가 집에서 살 수 없을 때는 어떤 요양원, 어떤 요양시설에 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재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런 재산을 네가 관리해 주라 라고 내가 맡길 사람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후견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임의후견인처럼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할 때도 똑같죠. 위임이라는 것도 대리인에게 내 일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해요, 대리인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 임의의견에서는 감독인이 있었죠. 내가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일을 맡겨놨는데, 대리인에게 일을 맡겨놨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진짜 치매가 온다거나 뭔가 정신적인 이제 그 판단력이 부족해졌을 때, 내가 믿었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계속 잘 해주는지를 감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멀쩡히 있을 때는 내 앞에서는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제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걸 믿을 수 없을 때는 제2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이 대리인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시서, 이제 이 계약서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이 대리인이 뭔가 활동을 할 텐데, 자,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통 뭔가 위임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거래 상대방이, 야, 네가 그게 진짜 대리인인지, 물론 이 위임 뭐 이제 위임 이런 게 있지만, 위임장 같은 게 있지만 나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진짜 대리인인지. 그럼 어떻게 하죠? 본인에게 전화를 하든가 해서 확인하죠.
근데 이 지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대리인이 가가지고 활동할 때는 내가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한 건지를 중립적인 기관에서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지서를 등록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기관, 이게 이제 한국후견협회라는 기관인데요. 이게 이제 후견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좀 공신력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요. 그러고 있다가 똑같아요. 임의견처럼 가만히 있다가 실제 이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 이 사전 지지서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리인이 사무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2 대리인을 선임을 해놨으면 그 사람이 감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권이 이제 그 사전 지지서가 종료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임의의견 같이 외국은 이 사전 지지서를 법제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제도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지속적 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lasting power of attorney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enduring power of attorney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지속적 대리권이 약 한 400만 건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등록된 건만 83만 건이라고 해요. 근데 영국의 고령자 인구가 한 1200만 명 되거든요. 그 12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이걸 등록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굉장히 널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인구가 1700만 명인데 이제 좀 옛날 통계이긴 합니다. 제가 이거 통계를 독일어를 잘 못해서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2015년 기준으로 320만 건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해요. 엄청 많죠? 근데 이 영국이나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그 성년의견 같은 그 후견이 이용되는 건수는 얼마 없습니다. 100만 건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우리하고 가까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시국가라 인구가 작긴 하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진 않아요. 물론 앞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비슷하거나 많은 나라들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한 78만 명인데 등록된 지속적 대리권 수가 12,000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성년의견제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지시서는 약간 임의의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임의의견처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의사대로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임의의견을 제외한 성년의견, 한정의견, 특정의견 이대로 가면 법원이 다 결정합니다. 후견을 개시할지, 후견인을 누가 할지, 후견인에게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법원이 결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법원에서 내가 본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얘기하면은 존중은 하겠지만 이미 나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에서 내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지 않거나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존중은 하겠지만 또 그렇게 또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서하고 성년의견 이거는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비용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이 성년의견은 일단은 법원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서하고는 다르게 비용이 좀 나가요. 뭐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 하든 변호사나 이런 무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법원에 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도 달라요. 이 성년의견은 이제 아무래도 법원에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법원의 감독을 받다 보니까 비교적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계속 뭔가 보고서도 내야 되고 절차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감독을 더 충실히 받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도 뭔가 나는 그냥 이 어르신의 후견인으로서 뭐 활동만 지원만 해드리면 되는데 지나치게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게 많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지지서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적어도 이제
본인이 이 지지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1대리인은 내가 이제 진짜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서 나를 위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가족들을 많이 선임하는 것 같습니다. 제1대리인의 임무가 종료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언제든지 이건 계약은 철회할 수 있거든요. 철회하면은 끝나는 거고, 본인 또는 그 제1대리인이 사망하는 경우, 아니면은 이 제1대리인에 대해서 후견인이 선임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그런 경우들에 있어 가지고 임무가 종료합니다. 제2대리인은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제1대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제1대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너가 이거 역할을 해주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니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임의후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후견 감독 업무를 하는 이런 공적인 기관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2대리인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위임 사무는 뭐 이게 진료 계약이라든가 뭐 요양시설 입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 체결하는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 이런 거 관리를 위한 재산관리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뭐 계좌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대리권도 당연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자유롭게, 본인의 뜻대로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라 이거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맡길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이제 행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1대리인이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위에는 유언, 연명치료 중단, 중요한 수술행위에 대한 동의,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이런 것들은 법으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성년의견인이 선임된다거나 아니면은 유언이나 연명치료 중단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연명치료 중단은 이제 연명의료법에 의해서 본인 또는 이제 본인의 가족들의 전원의 동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써놓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유언은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누군가가 대신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써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이나 부동산 처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휘서에 써놓으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는 이제 이 지시서를 통해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전 지시서는 철회하거나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냥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시서가 유효한지 여부는 중립적인 기관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유효성을 검증해줍니다. 지금은 한국후견협회라는 곳에서 이 등록을 받아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인터넷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전자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보안기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군가가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하거나 이게 유효한 건지 확인을 요청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도 역시 저희 그 웹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내가 등록해 놓은 지시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지시서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우리 이제 노후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이제까지 준비해 놓은 것들, 재산이나 건강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내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법적인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로서 법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법적인 안전장치에 대해서 후견제도, 신탁, 사전지시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강의를 한번 잘 들으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꼭 그 자신에게 맞는 법적인 준비를 해 두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